재산이 70만 원밖에 없었던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3년 전에 있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당시 모녀는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 이 사건의 여파로 정부가 부양 의무제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마이패밀리에서는 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상담복지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부양 의무제 좀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 그래도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부양 의무제라고 하는 거는 가족들이 할 수 있으면 부양을 좀 해라.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인데요. 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수급, 우리가 흔히 기초수급이라고 하는데 그 기초수급을 요청하는 분이나 혹은 필요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 주변에서 도울 만한 가족이나 혹은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이 사람들은 배제한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부양 의무제라고 불렀던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이 이분부터 시작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우리 정서상 효를 실천하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도 그동안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고요. 그동안은 그렇죠. 어떻게 적용이 돼 왔나요?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변에 해당되는 나를 부양해야 될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해당이 되질 않았거든요. 네. 그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를테면 굉장히 뭐 연로하신 분이 계신데 이 연로하신 분을 가족이 부양하지 않는다. 그럼 자식을 찾아요. 자식을 찾아가지고 부양을 좀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자식이 숨습니다. 숨으면 이 자식에게 강제로 어떤 부양에 대한 의무를 떠맡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상권이라는 걸 청구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찾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에게 그러면 자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까요? 그러면 이거 자식을 잃을 거냐 아니면 내가 그렇다고 내 생계를 챙길 거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수급 신청을 안 하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뭔가 사실상 기초수급 대상자에 해당이 돼서 심각한 빈곤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우리가 흔히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했던 분들이 사실상 우리 여기 부양 의무제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분들이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신청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 기초생활수급 신청해보신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망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한 건데요. 문제는 이게 너무 철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수급과 관련해서는 크게 4가지 이제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생계, 교육, 또 의료, 주거 이렇게 4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를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4가지를 다 받으려면 우리가 중위소득의 30% 이내여야 되는 거고 우리가 4인 가족으로 봤을 때는 4인 가족이 모두 합쳤을 때 벌어들이는 수입이 13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다 맞춘다 하더라도 실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격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맞추다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을 찾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사실상 현재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맞춘다는 게 왜냐하면 그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기초생활 수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 의무자 영역이 있잖아요. 이게 2촌 이내였기 때문에 여기 2촌 이내라면 사실 아는 친척들은 하나씩 다 다리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사실 이 제도가 몇 차례 개정을 거듭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기초생활수급법 자체가 처음 시작된 게 2000년이었어요. 네. 근데 2000년에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직계혈족하고 그 배우자 또 생계를 같이 하는 이촌인의 혈족 이 사람들을 부양 의무자로 이제 채택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말씀드린 대로 다리 하나만 걸치면 다 해당이 되는 거라 오히려 이런 그 사회적 방임이라 그러죠. 모두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을 이제 수정 개정하다 보니 뭐 조부모 빠지고 손자 손녀 빠지고 나중에 뭐 아들 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위나 뭐 며느리 다 빠지고 나서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는 이제 부모하고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이렇게 직접적 부양 의무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나마도 사실상 부양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부양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기가 된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비롯해서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 새방에서 세모녀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마지막 월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격도 다 좋고 다 좋아. 조용하게 살고 월세고 뭐 공과금이고 뭐 다리도 안 들고 그날 딱 다니고. 하지만 병을 앓는 첫째 딸과 신용불량으로 취업이 안 되는 둘째 딸을 부양하던 60대 어머니가 팔을 다쳐 실직을 하면서 생활고가 깊어졌지만 도움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가구는 세 분이 다 근로능력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이처럼 가난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는 쉽지 않은데요. 79살 김 할머니는 오늘도 한 평짜리 쪽방에서 홀로 하루를 보냅니다. 수입은 기초연금으로 받는 월 20만 원이 전부, 방세 14만 원을 빼면 달랑 6만 원으로 한 달을 버팁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지만 연락이 끊긴 아들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병만 가는 게 완전 속장하니까 치료 못 받잖아요. 아픈 데만 하고. 또 다른 사례입니다. 장애 판정을 받아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으로 세 딸과 살고 있는 42살 김모 씨. 하지만 첫째 딸이 첫 직장을 얻자마자 구청에서 수급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다행히 실제 소득이 1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소명해 한 고비를 넘겼지만 이제는 고등학생 두 딸까지 걱정입니다. 아직 성인도 되지도 않은 아이들이 그럼 내가 내 미래를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 걱정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자, 교수님,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찾아본 실제 사례가 저런데, 실제 사례를 취재를 했을 때 저희가 취재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더 안타깝고 어려운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수님께서 실제 그런 사례 좀 보시지 않으셨나요? 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걸 겁니다. 네.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고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어머니에게 아들이 셋이 있어요. 셋이 있으면 당연히 부양자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1촌 이내에 있고 자식에 해당이 되니까. 그리고 이 자식들은 다들 각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대단히 잘 벌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셋이서 어머니 한 분 모시지 못할 정도로 힘든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복지사가 각각 아들들에게 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이러이러한데 생활비를 좀 보내주시고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 셋이 다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이게 전화를 건 복지사도 굉장히 당황했지만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을까요? 왜 모시지 거부해요? 않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 목군형도 포도청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까지 모실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어머니가 우리한테도 연락 안 했으니 이제는 구청에서 알아서 하든지 복지관에서 알아서 하든지 나라에서 알아서 해달라는 의미인데 이게 과연 이 자식들 중에도 보면 이렇게 못난 자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살이가 다들 먹고 사는 게 더 팍팍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부치라는 건 또 다른 의미를 갖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어머니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양의무제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사실상 현재 삶은 팍팍해서 먹고 살고 이러기가 너무 어려운데 실제 부양할 자는 실제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의 방임의 벽에다가 실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벽 양 사이에서 이 복지 진공 상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 도움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돕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에 붕 뜬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뭐 아동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례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이르기까지 할 때 부족할 정도일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11월부터 또 이제 부양 의무제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저는 여기서는 좀 기쁜 음악이 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웠는데 이제는 이런 조건부터 일단 없애겠다고 정부가 이제 나선 겁니다. 노인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더 나이가 든 부모님들을 부양을 한다든지 노인이 노인을 부양. 그렇죠. 노노 부양이라 그러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인이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양은 거의 사실상 부양 의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조건 따지지 않고는 아니에요.
우리가 소득의 70%, 우리가 70 중위소득이라고 그러고 보통 중간에 세웠을 때 70% 전체 소득의 70% 미만인 분들에 한해서 이런 조건, 노노부양 사례이거나 노인이 중증 장애인을 부양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을 시키겠다는 건데요. 네. 이것도 이제 크게 4개의 급여 중에서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되는 거는 주거급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뭐 전혀 뭐 수입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뭐 임대료를 아니면은 집수리 비용의 일부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9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뭐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 지급이 되고 사실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이미 하고 있었던 바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현재 점차 이 급여의 대상을 넓혀가고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확대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정책이기 때문에요.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보편적 복지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부가 책임지겠다. 네. 이런 방향의 첫 번째 발걸음을 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부양 문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대해 잘 보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좀 더 촘촘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네. 즉 도덕적 해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얘기하고 있는 분들도 또 있었어요. 하여튼 돈이 왼수예요. 그렇죠. 집안에서나 국가에서나 돈이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지금 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매해 10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아.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날 것인가? 이 네. 돈 문제 재원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그 가족 간의 부양의 의무를 정부가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가족의 의무는 어디까지 하고 또 정부의 의무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국가와 가족의 그 책임의 퍼센테이지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한없이 풀어주다 보면 이 부정수급의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말씀하셨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좀 필요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제 빠르면 올해 11월 아니면 2018년 내년부터 주거급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과연 주거급여가 제일 급한 사안이냐 네. 그거 아니지 않느냐 네. 이걸 너무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첫걸음 뗐다는데 저는 의의를 갖게 되고 네.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런 시스템을 해 나가려면 적어도 최저 생계비에 대한 현실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폭적인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정치잖아요. 네. 어떻게 국민들을 어떻게 증세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될 텐데 어떻게 타협과 설득을 통해서 이걸 공론에 나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자 네. 앞으로도 굉장히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도 여긴 야기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혹시 해외에서도 이런 부양 의무 제도가 있나요? 있죠. 있긴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아. 일단은 가까운데 일본 같은 경우는 부양 의무자들이 있긴 있는데요. 네. 근데 만약에 부양 의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긴급하다 그러면 정부가 바로 나서가지고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복지의 그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웨덴 같은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1978년에 부양 의무제가 완전히 폐지가 됐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정부가 전폭적으로 다들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부양 의무자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그 본인이 소득이나 재산이 어떠한가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당연히 기초생활 그 수급자처럼 이렇게 혜택을 지정을 해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이 이런 부양 의무자 선택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항목이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